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무사업교육의 길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9회 수목생리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51번입니다. 환공제, 상공제, 반환공제로 구분할 때 나머지와 다른 수종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거 뭡니까? 우리 피자 식물에서 춘제도 추제도 간의 크기와 배열에 따라서 나눈 것이 환공제, 반환공제, 산공제인데 일단 우리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반환공제 수종은 세 가지뿐밖에 없어요. 가래나무, 호두나무, 중국굴피나무.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환공제나 상공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상공제를 외웠어. 그러면 여기에 없는 얘들은 다 누구예요? 환공제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반환공제는 무조건 외우시고 그리고 환공제, 상공제 중에서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공제를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기들을 쭉 보니까 벚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플라타너스라고 부르는 이 양버즘 나무까지 해서 다른 수종들은 다 있지만 우리 2번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환공제에 속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2번이 나머지와 다른 수종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요거를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형태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 종종 출제가 되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 넘어가시도록 하죠. 자, 52번입니다. 수목의 뿌리에서 코르크 형성층과 측근을 만드는 조직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특이하게. 자, 그래서 코르크 형성층 만드는 곳 어디입니까? 뿌리에서 내초에서 만들죠. 그죠? 그리고 측근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피 안쪽에 있는 내초세포가 분열하면서 측근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자, 측근이 정답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측근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측근은 어디에 있느냐? 이 카스파리데 위에 보이시죠? 이 카스파리 안대라고도 부릅니다. 요거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나온 그림에서도 카스파리대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내초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 리을.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잎의 유관 속이 두 개 존재하고 여백 조직이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으로 분화되지 않은 수종을 물어봤습니다. 이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으로 분화되지 않은 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소나무류와 잣나무류가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 잎의 유관 속이 두 개 존재하는 게 누굽니까? 소나무류죠. 그죠? 잣나무류는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 소나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54번 수목의 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요거 꽃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고 갑시다. 우리가 완전화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바로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 이 네 가지를 한 꽃에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를 뭐라 부른다? 완전화라고 부르죠. 이 중에서 한 개라도 결여돼 있으면 한 개라도 빠져 있으면 그 꽃은 우리가 불완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성화 같은 경우에는 꽃 하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 양성화라고 하는 거고 단성화라고 하는 거는 암술이 있는 꽃이 있고 수술이 있는 꽃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에 우리가 단성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잡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잡성화는 양성화와 단성화가 한 나무에 달려 있는 이런 경우를 잡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잡성화. 자, 그리고 일가와 이가 차이점은 일가와 같은 경우에는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 같이 달려 있는 경우. 그리고 이가와는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나무에 달려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암나무, 수나무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쭉 보니까 어 버드나무는 이가와이다. 그죠? 맞네요. 그죠? 버드나무류는 이가와이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자기나무는 불완전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나무는 완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보기라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보통 이 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수종 예시와 관련된 부분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종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추가를 조금 하셔라. 여기까지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단성화에서는 참나무류 그리고 일가와에서는 자작나무 요거까지 추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까지 딱 추가해 놓으시고 각각의 꽃에 관한 특징들 외우시고 수종 예시까지 함께 외우셔야 요 꽃과 관련된 내용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5번 온대지방 수목에서 지하부의 계절적 생장 그러니까 뿌리의 계절적 생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을 보니까 잎이 난 후에 생장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수목이 겨울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휴면을 마치고 나서 생장을 가장 먼저 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이건 맞추셔야지 솔직히. 그죠? 어딥니까? 뿌리다.
뿌리가 가장 먼저 생장을 시작하고요. 가장 늦게까지 생장을 하는 곳도 뿌리잖아요. 그죠?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2번 생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한여름이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뿌리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뿌리는요. 봄에 왕성하게 자라다가 여름에 생장 속도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생장 속도가 감소하는 대신 오히려 그때는 지상부의 생장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가을이 되면 생장이 왕성해집니다. 요거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뿌리의 봄에 뿌리의 생장이 왕성하다가 여름철에 뚝 떨어져.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좀 생장이 왕성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울 휴면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생장이 점차 끝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있는 가장 활발한 시기는 한여름이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상부의 생장이 정지되기 전에 뿌리의 생장이 정지된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상부의 생장이 끝나도 뿌리의 생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늦게까지 생장을 하는 곳이 어디다? 뿌리다라는 거. 4번 수목을 이식하려면 봄철 뿌리 발달이 시작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큰일 나죠. 이식 성공률이 아주 크게 떨어집니다.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면기, 나무가 쉬는 기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 뿌리 발달이 시작되기 전에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4번은 완전 틀린 보기다. 자, 5번. 지상부와 지하부 생장기간 차이는 자유생장보다 고정생장 수종에서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생장을 하는 종은요, 여름에 일찍 수고생장을 정지해요. 그죠? 하지만 뿌리생장은 가을까지 계속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정생장 수종은 이제 여름 일찍 수고생장이 끝나고 대신에 가을까지 뿌리생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생장 수종은요, 가을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얘도 거의 가을까지 수고 생장을 해요. 물론 뿌리 생장은 그거보다 조금 덜 길게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차이가, 이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 기간 차이가 어때요? 고정 생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자유 생장보다 고정 생장 수종에서 더 크다라고 하는 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수목의 직경생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형성층에서 하는 세포 분열은 몇 종류? 두 종류. 우리 2번 보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목부와 사부를 생산하는 병층 분열이 있고요. 그리고 형성층의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수층 분열이 있죠. 자, 근데 우리 병층 분열은요, 목부와 사부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는 어떤 걸 더 많이 생산할까요? 더 많이 만들어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거? 목부. 그죠? 어떤 환경에서건 목부의 생산량이 사부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면 그러면 목부의 생산이 먼저 시작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는 사부를 먼저 만듭니다. 목부보다는 사부를 먼저 만들어요. 사부 조직이 목부 조직보다 먼저 만들어지더라. 자, 근데 4번 보기를 보니까 뭐래요? 목부가 사부보다 먼저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목부 조직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먼저 만들어지는 건 보다 사부 조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 보니까 유관 속 형성층의 안쪽으로 생산한 2차 목부 조직에 의해서 직경생장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수목의 직경이 굵어지는 것은 유관 속 형성층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목부 덕분에 나무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다. 물론 일부 코르크 형성층도 비대 생장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막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뭐 대략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온대지방 낙엽 화렵수의 무기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 보기를 보니까 가을이 되면 잎의 칼슘 함량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감소하는 친구들은 따로 있습니다. 질소인 칼륨은 감소하는 게 맞지만 칼슘은 증가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질소인 칼륨은 이동성 원소니까 쉽게 이동을 해서 감소를 하는 거겠구나. 칼슘은 부동성 원소니까 쉽게 이동을 하지 못해서 그냥 잎에 남아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칼슘이 부동성 원소라서 잎에 남아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증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를 했다? 왜 잎에서 오히려 칼슘이 더 늘어났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단위가 퍼센트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소인 칼륨이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칼슘의 비율이 증가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요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잎에 보면은 옥살산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게 식물체에 꼭 필요한 건데 너무 많으면 독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옥살산을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옥살산이 독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얘가 칼슘이에요. 얘가 말 그대로 이렇게 붙잡고 난동 부리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식물체 입장에서 옥살산 너무 많아서 얘 떨쳐 버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잎이 낙엽 질 때 그냥 같이 떨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빠이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옥살산을 붙잡고 있는 칼슘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같이 빠이빠이가 되겠죠. 그죠? 나 옥살산 얘네들 좀 버려야 되는데 야 칼슘 네가 좀 붙잡고 있어 봐." 농계 작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 딱 붙잡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야 옥살산 좀 떨궈야 되는데 칼슘 네가 가서 좀 붙잡고 나중에 낙엽 질 때 같이 좀 떨어져라."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칼슘이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질소인 칼륨은 줄고 칼슘은 증가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마그네슘은 변화 없습니다. 자, 2번 가을이 되면 잎의 칼륨 함량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질소인 칼륨은 줄어듭니다. 자, 3번 철, 망간, 아연, 구리는 필수 미량 원소에 해당을 하죠. 요거 틀렸으면 진짜 안 됩니다. 그죠? 3번 옳은 보기고, 요거 미량 원소 종류 물어보는 거 의외로 우리 시험에서 벌써 한 3번, 4번 막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무조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 대량 원소와 미량 원소를 나누는 기준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예요? 식물 조직 건축량의 0.1%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우린 그걸 뭐라 부른다? 대량 원소. 0.1% 이상이에요, 이상. 그리고 0.1%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0.1% 미만 함유된 필수 원소는 미량 원소로 구분된다. 요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4번 보기도 볼까요? 양분 요구도가 낮은 수목은 척박지에서 더 잘 자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나무를 비옥지와 척박지에 심었을 때 어디가 더 잘 자라겠어요? 당연히 비옥지에 심었을 때가 훨씬 더 잘 자라겠죠. 이거는 양분 요구도가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식물이건 간에 비옥지에서 더 잘 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분 요구도가 낮은 수목이 척박지에서 잘 견디는 건 맞아요. 잘 견딜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더 잘 자란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사람한테 맨날 물에 밥만 말아 줘 봐요. 잘 살 수 있나? 그죠?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그래도 뭐 반찬 뭐 몇 개 해 가지고 국이랑 밥이랑 먹어야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양분 요구도가 낮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비옥지에서 훨씬 더 잘 자란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무기양분 요구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이제 높은 게 이제 농작물, 그리고 화렵수, 침엽수, 그중에서도 소나무류는 무기양분 요구량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척박한 토양에서도 더 잘 견딜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작물보다는 적어요. 침엽수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뀌었죠. 농작물보다는 적고 침엽수보다는 많다. 요렇게 해야 옳은 보기가 되었던 거니까 아무튼 5 번도 틀린 보기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58번 수목뿌리에서 무기이온의 흡수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보기를 보니까 뿌리의 호흡이 중단되더라도 무기이온의 흡수는 계속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뿌리에서 세포질로 이 무기이온을 흡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ATP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ATP는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의 호흡을 억제시키면 무기이온의 흡수는 중단된다. 무기이온의 흡수는 중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2번 세포질 이동은요 내피 직전까지 자유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유 공간이 뭐예요? 확산과 집단 유동에 의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해요. 요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세포벽 이동입니다. 보시면 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피 직전까지. 보시면 여기가 내피잖아요. 내피 안까지 못 들어와요. 근데 뭐라고요? 이런 이동을 세포벽 이동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이동은 보시다시피 내피 안쪽까지, 세포 안쪽을 통해서 내피 안쪽까지 이동하는 걸 세포질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번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려면 세포 질 이동이 아니라 세포 벽 이동 요렇게 했어야 옳은 보기가 되겠죠. 자 3번 자유 공간을 통해 무기 이온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세포벽 이동을 통해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자유 공간을 이용한 무기험 이동은요. 수동적인 이동이거든요. 수동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얘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구나.'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능동적 이동이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소모한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적 이동인 자유 공간을 이용한 무기험 이동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따라서 3 번은 옳은 보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4 번 "내초에는 수베린이 축적된 카스파리드가 있어 무기이온 이동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카스파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베린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고 이 수베린이 지질 성분이다 보니까 물과 함께 무기염 즉 무기이온의 이동을 차단, 제한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4 번에 있는 것처럼 내초에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존재를 하더라? 내피에 존재를 하더라. 선생님 근데 왜 카스파리대가 아니라 카스파리안대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카스파리대라고도 부르고 카스파리안대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써 있네요. 똑같은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4 번은 다 맞는 설명인데 내초가 아니라 내피에 존재를 한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 번 원형질막을 통한 무기이온의 능동적 흡수 과정은 비선택적이고 가역적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비선택적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내가 무기염을 골라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당장 뭐 마그네슘이 필요해. 나 지금 철이 필요해.' 그럼 내가 선택적으로 원하는 예만 흡수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가역적인 이동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다? 한 번 들어오면 다시 못 나갑니다. 왔다 갔다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세포벽 이동 있잖아요. 자유 공간을 통한 이동. 그거는 왔다 갔다 됩니까? 돼요. 여기 써 있죠. 가역적인 이동이라고. 얘네들은 마음대로 지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형 질막을 통한 무기험 흡수는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무기험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햇빛이 있을 때 기공이 열리는 기작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공은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공변세포가 수분을 흡수하면 열리거든요. 공변세포 안쪽으로 수분이 들어오면은요. 이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이 되게 잘 늘어나요. 이렇게 쭉 당기면 바깥쪽이 잘 늘어나. 근데 안쪽에 있는 세포벽은 잘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기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어떻게 하면 공변세포 안쪽으로 수분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칼슘 이온이 나오게 되는 건데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 이온이 공변세포 안으로 대량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삼투압이 높아진다. 자 우리 이거 배웠죠? 삼투압과 삼투 포텐셜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삼투압이 높아지면 삼투 포텐셜은 감소해요.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데 수분 포텐셜의 구성 성분 중에 삼투 포텐셜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삼투 포텐셜이 낮아졌다는 건 다시 말하면 수분 포텐셜이 낮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수분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칼슘 이온으로 인해서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면서 즉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서 수분이 그 공변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삼투압, 삼투 포텐셜, 수분 포텐셜 이거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가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자 그리고 요 삼투 포텐셜을 낮추는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말레이트, 이 말산염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공변세포 안쪽에 요 말레이트가 축적이 되게 돼요. 요것도 이제 옳은 설명이 되겠고 3번 "이른 아침에 적색광보다 청색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광수용체 중에 포토트로핀이라고 하는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햇빛을 감지해서 기공을 열기 위한 화학 과정 반응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레이트를 축적하고 칼슘 채널을 열어서 칼슘 이온이 들어가고 그런 걸 유도하는 얘가 이 포토트로핀이라고 하는 얘인데 얘가 흡수하는 빛의 구역이 청색광하고 자외선 A 부근이에요. 지금 보시는 요 부근. 자외선 A는 요 부근이긴 한데 아무튼 적색광보다는 당연히 청색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공이 열리는 기작에서는. 그죠? 자, 4번. HATPAG 우리가 이거 보통 프로톤 펌프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게 활성화되면 공변 세포 안으로 수소 이온이 유입된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까 전에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 이온이 이 공변 세포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때 동시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프로톤 펌프를 통해서 수소 이온이 바깥으로 빠집니다. 방출이 돼요. 칼슘 이온은 들어가고요. 수소 이온은 바깥으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4번 보기. 그래서 옳지 않은 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공변세포의 기공적 세포벽보다 반대쪽 세포벽이 더 늘어나 기공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 그림으로 좀 보면 기공적 세포벽보다 요 바깥쪽에 있는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한 요쪽이 더 잘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서 열었을 때 여기는 잘 안 늘어나. 근데 여기는 쭉쭉쭉 늘어나. 요 바깥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기공이 이렇게 생기더라. 그죠? 수분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팽창을 하는데 요 바깥쪽이 잘 늘어나고 이 안쪽은 잘 안 늘어나다 보니까 요 가운데 기공이 열리게 되더라.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수목의 수분 흡수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런 문제인데 자, 1번 보기를 보니까요. 액포막에 있는 아쿠아포린은 세포의 삼투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아쿠아포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 옌지부터 보자고요. 여러분들 원형질막 아시죠? 세포막, 원형질막은요. 물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왜?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질막에 뭐가 끼워져 들어가 있냐면 이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수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게 원형질막에만 있는 건 아니고 액포를 형성하는 액포막에도 존재를 합니다. 보기에서 나와 있듯이. 그래서 액포막에도 요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서 액포가 수분을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액포 안쪽으로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수분을 내보내서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삼투 조절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농도를 진하게 했다가 옅게 했다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분 조절을 통해서. 그래서 액포막에 있는 아쿠아포린은 세포의 삼투 조절에 관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토양 용액의 무기이온 농도와 뿌리의 수분 흡수 속도는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까딱하다가는 이거 되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자, 토양 용액의 수분 포텐셜은 물에 녹아 있는 용질의 삼투 포텐셜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기질 포텐셜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여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삼투 포텐셜이 토양 용액의 수분 포텐셜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삼투 포텐셜과 삼투압은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으면 삼투 포텐셜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양 용액의 무기이온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지. 무기이온 농도가 올라갔으니까 삼투압 높아질 거고. 그럼 삼투 포텐셜은 낮아지겠죠. 그죠? 삼투압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토양 용액의 수분 포텐셜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게 된다? 무기이온 농도가 올라가면 토양 용액의 수분 포텐셜은 감소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 2번 잘 보세요. 토양 내 삼투 포텐셜이 마이너스 0.3 메가파스칼보다 낮아지면 수분 함량이 많아도 식물은 수분 흡수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수분 흡수 속도가 낮아지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 자, 보세요. 무기이온 농도가 올라갔어요. 즉, 그 말인즉슨 삼투압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삼투 포텐셜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계속 낮아지겠죠. 그러면 뿌리는요. 식물의 뿌리는 수분 흡수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기이온 농도와 뿌리의 수분 흡수 속도가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것만 이 맥락만 이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수분 포텐셜에 대한 문제는 진짜 다 푸실 수 있어요. 음. 항상 그 관계. 삼투 압이 높고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고 수분의 이동은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는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토양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려고 하겠죠. 뿌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항상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3번 능동 흡수는 증산작용에 의해 수분이 집단 유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산작용에 의해서 수분이 집단 유동하는 거는 수동 흡수죠. 그죠? 능동 흡수는 증산작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이른봄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근압 때문이다. 우리가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주 야간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설탕나무, 고로쇠나무, 야자나무, 아가베에서는 우리가 이 수액을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문제에서 나온 근압 때문이 아니라 수간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수액을 채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압이 아니라 수간압. 자, 5번 일액 현상은 온대 지방에서 초본 식물보다 목본 식물에서 흔하게 관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액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근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분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잎에 물방울이 맺히는 걸 우리가 일액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통 목본 식물에서 관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압을 가지고 있는 수종이 몇 종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나자식물에서는 아예 관찰된 예가 없어서 대부분은 초본 식물에서 흔하게 관찰된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햇빛을 감지하여 광 형태 형성을 조절하는 광수용체를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조금 낯선 용어가 나왔죠. 광 형태 형성이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좀 바꾸면 빛을 신호로 인식해서 식물의 생장 형태와 발달이 변하는 과정. 좀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빛을 인식을 해서 식물의 생장을 결정하는 거, 그게 광 형태 형성이라고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근데 보기들을 쭉 보니까 엽록소 A와 B는 뭐 하는 얘들이에요? 얘네들은 광합성 색소잖아요. 말 그대로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의 생장 형태와 발달에 관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카로티노이드도 마찬가지. 얘도 광합성 보조 색소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신호로 인식하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식물의 생장 형태, 발달 이런 거에 관여를 하는 애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 니은, 리을이 없는 5번.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는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가 광형태 형성 조절을 하는 광소체가 아닌 건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광형태 형성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토크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서 광형태 형성 조절을 하느냐? 광주기 현상, 줄기 생자, 종자바라 개화. 여기 생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을 신호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적색광을 인식을 해서 요런 식물의 생장 형태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토크롬은 광 형태 형성을 조절하는 광수용체가 맞는 거죠. 그죠? 자, 크립토크롬은 어떻냐? 얘도 마찬가지로 청색광과 자외선을 흡수해, 즉 빛을 신호로 인식을 해서 종자나 유묘의 생장을 조절한다. 자엽과 잎의 신장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식물의 생장 형태와 발달, 요걸 결정하잖아요. 누가? 크립토크롬이. 요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포토트로핀도 마찬가지. 식물의 청색광과 자외선 A를 흡수하여 빛을 신호로 인식해서 잎의 확장과 어린 식물의 생장 조절, 줄기 생장 유도와 같은 식물의 생장을 조절하는 그러한 광수용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게 단순히 얘가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닌지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요런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 되게 구석진 곳에 있는 내용 물론 나올 수 있는데 잘 안 나와요. 나왔던 얘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완전 똑같이 물어보기는 좀 그러니까 쪼끔씩 다른 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었던 주제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좀 학습을 하고 가는 고러한 어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스트레스에 대한 수목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보기를 보니까 바람에 자주 노출된 수목은 뿌리 생장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람에 자주 노출된 수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무야. 그러면 뿌리 생장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할까요? 저라면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죠? 바람이 자꾸 오면 내가 이 땅에 굳건히 버티고 있으려면 일단 뿌리 생장을 열심히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 생장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 직경 생장도 열심히 하겠죠. 바람을 견디려고. 그래서 뿌리 생장과 직경 생장은 증가한다. 요렇게 해야 옳은 보기가 된다. 자, 2번 가뭄 스트레스를 받으면 춘제 구성세포의 직경이 커지지 않죠. 강우량이 많은 해에 연륜폭이 커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춘제의 양이 증가하면서 건조한 해보다 직경이 크고 세포벽이 얇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춘제 양이 증가하려면 강우량이 많아야 되고 가뭄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춘제 양이 줄어들 테니까 이 춘제 구성세포의 직경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봐요. 이 세포의 직경이 커지려면 세포 안쪽에 수분이 많이 있어야 직경이 커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뭄 스트레스 받으면 그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주지 못하니까 직경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대기오염물질 피해를 받으면 생장이 어떻게 돼요? 수목의 생장이 피해를 받았어. 대기오염 피해를 받았어. 생장이 갑자기 잘 생장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생장이 둔화되겠죠. 뿌리 생장은요? 뿌리 생장도 마찬가지로 둔화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생장이 둔화돼요. 그러면 균근의 형성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균근이랑 뿌리랑 만나야지 많이 만나야 형성이 될 텐데 뿌리 생장이 둔화됐으니까 균근 형성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보기고. 자, 4번 상류는 발달 중인 미성숙 목부세포가 서리피해를 입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리피해 중에 만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늦봄에 수목이 생장을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서리피해를 우리가 만상이라고 하는데 그 만상의 병징을 보면 이 상륜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상륜이 뭐냐면 1년에 나이테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1년에 나이테가 몇 개가 생겨야 정상이에요? 1개가 생겨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2개가 생기면 위연륜이라고 하고 이 위연륜이 서리 피해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면 그걸 상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1년에 2개의 나이테가 생기게 되는 거냐면 늦봄 생장을 개시한 후에 서리로 인해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만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생장을 할 때 나이테가 생겼어요. 근데 생장을 하다가 갑자기 서리 피해 때문에 생장이 멈췄어. 생장을 하다가 생장이 멈췄어. 그리고 나서 이 만상이 끝난 후에 이 서리 피해가 끝난 후에 다시 생장을 시작하니까 나이테가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상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상륜은 발달 중인, 그러니까 수목의 생장을 개시한 후에 미성숙 목부세포가 서리 피해를 입어 생긴다라고 하는 문장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5번 동일수종일지라도 북부산지 품종은 남부산지보다 동화 형성이 늦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북부산지의 특징이 뭡니까? 기온이 낮죠. 우리가 그냥 강원도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한반도 위쪽 백두산 정도, 그죠? 기온이 낮고 겨울이 좀 빨리 찾아옵니다. 빨리 추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겨울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산지의 품종이 남부산지보다 이 동화 현성이 빠르다라는 거죠. 왜? 빨리 겨울이 오니까 빨리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동화 현성을 한다라는 것. 따라서 동화 현성이 늦다라는 건 틀린 보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수목의 호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1번 뿌리에 균근이 형성되면 호흡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뿌리에 균근이 형성되면 호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4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균근을 형성하는 뿌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체 뿌리에서 5% 정도만 균근을 형성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전체 호흡의 무려 25%를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균근이 형성된 뿌리에서 전체 호흡량의 무려 4분의 1을 소화한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뿌리에 균근이 형성되면 호흡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요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형상층에서는 호기성 호흡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호기성 호흡이 뭡니까?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호기성 호흡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호흡이 있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 우리는 그걸 현기성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성층은 호기성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기성 호흡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형성층은 바깥쪽이 뭘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수피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직접 닿지 못해요. 그래서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기성 호흡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3번 그늘에 적응한 수목, 즉 음수는 호흡을 높게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음수는 호흡을 높게 유지하지 않죠. 광합성도 적지만 그만큼 호흡도 낮게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음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음수는 버는 돈,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쓰지도 않아. 잘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수입은 많지 않지만 지출도 적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잎의 호흡량은 잎이 완전히 자란 직후에 최대가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요때가 가장 왕성하게 호흡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호흡만 왕성하게 하느냐? 아니죠. 잎이 완전히 자란 직후에는 잎의 면적이 가장 넓은 시기잖아요. 요때는 햇볕도 많이 받고 하면서 광합성도 이때 제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다? 포도당. 요걸 이용해서 하는 게 뭐다? 호흡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많이 하는 만큼 호흡량도 요때가 가장 많아지게 된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5번. 유령님은 성숙잎보다 단위 건축량당 호흡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령님이 뭐예요? 어린 숲. 성숙님은 다 큰 숲. 그죠? 그래서 어린 숲 같은 경우에는 왕성한 대사로 인해서 호흡량이 증가해요. 왜냐? 성숙한 숲에 비해서 염량도 많고 살아있는 조직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조직, 이 유조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에너지는 즉 호흡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량이 많다. 이렇게 해야 옳은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호흡량이 적다는 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3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64번 줄기의 수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를 보니까 사부 수액은 목부 수액보다 pH가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목부 수액이 한 4.5에서 5 정도 되고요. 사부 수액은 7.5, 그러니까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부 수액이 pH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수액 상승 속도는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당연히 훨씬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막공이라고 하는 이 구멍을 통해서만 수분이 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도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화렵수보다는 수분 이동이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자, 3번 수액 상승 속도는 증산작용이 활발한 언제? 주간. 그죠? 요때 이제 잎에서 기공이 열리고 수분의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분 포텐셜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수분 포텐셜의 차이가 발생을 해야 수분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수액 상승 속도는 증산작용이 활발한 낮에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부 수액에는요. 수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부, 물간에는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무기염, 질소화합물, 탄수화물, 효소, 식물 호르몬 등이 다양하게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5번 환공제는 상공제보다 기포에 의한 공동화 현상에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공제 같은 경우가 도관이 굉장히 길잖아요. 상공제는 길어봤자 한 수 센티미터인데 환공제는 길면 수 미터에 달한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포, 전충제 등에 의해서 막히는 도관 폐쇄 현상, 이거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쉽게 잘 발생을 할 수 있다. 요거 비유하기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에 요거 액정 필름 붙일 때 기포 발생하죠. 근데 우리가 요걸 이제 제거하려고 보면 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요쪽에 요 구석에 있는 기포는 쉽게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기포는 상대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왜? 요 바깥까지 가는 거리가 길거든요. 항공제 같은 거죠. 딱 멀어. 이 기포를 빼기까지가. 그래서 항공제는 기포에 의한 공동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많이 발생을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취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항공제는 보시면 춘제 도관의 지름이 굉장히 커요. 근데 도관의 숫자 자체는 상공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항공제 같은 경우에는 큰 지름을 가진 빨대로 빨아먹는 거고요.
항공제는 작은 지름을 가진 빨대 여러 개로 수분을 빨아먹는 약간 요런 느낌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쳐 봅시다 둘 다. 상공제는 다른 빨대를 통해서 수분을 옮기면 돼요. 그죠? 수액 이동을 다른 빨대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항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큼지막한 얘들이 하나씩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수액 이동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요. 그죠? 요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상공제보다는 항공제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항공제가 이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크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유성생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1번 보기 화분 입자가 작을수록 비산거리가 늘어난다. 즉 화분의 입자가 작을수록 비산거리가 더 길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입자가 큰 설탕하고 입자가 작은 밀가루를 두고 선풍기를 딱 틀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멀리 날아갑니까? 비상거리가 누가 더 멀어요? 당연히 밀가루겠죠. 그래서 화분 입자가 작을수록 비상거리는 늘어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2번 온도가 높고 건조한 낮에 화분이 더 많이 비산되는 게 맞아요. 즉 고온 건조할 때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왜 그러느냐? 이 꽃밥이 고온 건조할 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화분이 비산을 하는 거고 특히나 건조하지 않고 수분이 많은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 이 화분이 물에 젖어 가지고 그 멀리 이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낮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되더라. 자 3번 잣나무의 암꽃은 수간 상부, 수꽃은 수간 하부에 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잣나무 같은 풍매화들은 자가 수분의 확률을 낮추고 타가 수분을 도모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수꽃이 위에 있고 암꽃이 아래에 있다라고 쳐볼게요. 바람이 불 때는 상관이 없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환경에서는 화분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한 나무에서 만들어진 얘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수분을 하게 되면 요거는 타가 수분이 아니라 자가 수분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냐? 암꽃을 위에 두고요. 수꽃을 아래 둬요. 그러면 얘가 화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도 자가 수분의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겠죠. 물론 바람이 막 위로 불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잣나무의 암꽃이 상부에 수꽃은 수간 하부에 달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잣나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보셨던 누구의 특성이다? 풍매화의 특성이다. 잣나무, 전나무, 가뭄비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들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 피자식물은 감수기간에 배주 입구에 있는 주공에서 수분액을 분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수기간 동안 배주 입구에 있는 주공에서 수분액을 분비한다. 그죠? 그리고 수분액은 화분이 부착되게 쉽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게 나중에 수분액이 안쪽으로 후퇴할 때 화분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누가 분비를 하느냐? 소나무 속, 가뭄비나무 속, 편백속, 특백나무 속과 같은 나자식물에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식물이 아닌 거예요.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5번. 소나무는 탄수화물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수꽃을 더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다. 보통 암꽃이 수간 상단에 있는 활력지, 그러니까 가장 탄수화물의 공급이 풍부한 곳에서 이제 암꽃이 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환경 조건이 좋지 않아서 탄수화물 공급이 적다 하면 요게 수꽃으로 분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수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꽃가루 한번 뿌리고 나면 임무가 끝이에요. 근데 암꽃은 그 수정 이후에 종자 발달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필요해, 에너지, 영양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이 공급이 적은 상태야. 그때까지 기다려 주기가 어려운 거죠. 소나무 입장에서. 안 그래도 요즘에 벌이가 마땅치가 않은데 이거를 막 1년 넘게 종자 성숙까지 기다리는데 그 투자할 그게 돈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이 돈이라 치면. 그러니까 암꽃을 만들지 말고 그냥 수꽃으로 분화해 버리자 요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는 수꽃을 좀 더 만들려는 고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소나무의 특징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수목의 호흡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해당 작용, 해당 과정이라고도 하고. 자, 3번 크랩스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고 TCA 회로라고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자, 2번 기질이 산화되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호흡에 대한 정의죠. 우리가 보통 호흡이라고 하면 이 포도당, 산화 대상 물질이 되는 이 포도당이 산화가 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요걸 우리는 호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말달 전달 경로의 에너지 생산 효율이 크랩스 회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ATP가 2개고요. 이 크랩스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ATP가 2개인데 나머지는 다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산화적 인산화가 뭐냐면 전자 전달 경로예요. 이 말달 전자 전달 경로가 산화적 인산화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달 전자 전달 경로의 에너지 생산율이 크랩스 회로보다 높다라고 하는 설명은 일단 맞는 설명이 되는데 아마 요런 이야기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 38개 ATP가 만들어지죠, 선생님? 포도당 하나에서는 38개가 아니라 30개에서 32개가 돼야 맞는데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가 맞습니다. 30개에서 원래 32개가 맞는데 이게 우리 그 나무사 책 관련된 내용들이 좀 올드한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저 중학교 때까지인가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이제 38개가 맞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각종 연구나 요런 걸 통해서 30개에서 32개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요것도 사실 추정치예요. 뭐 30개면 30개지 뭐 32개, 30개에서 32개는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것도 사실은 확정은 아닙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요 정도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는 30개에서 32개 정도 만들어지는 게 맞고 근데 우리 책들이 좀 옛날 버전이라서 혹시 몰라서 저도 그냥 그대로 38개로 쓰기는 했는데 뭐 요 정도로 그냥 대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 시험에서 요걸 물어보지는 않겠죠. 아무튼 참고하시고. 자, 5번 말달 전자 전달 경로에는 전자가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에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쪽을 한번 쭉 보니까 이 NADH로 전달된 전자와 수소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동을 하죠. 어디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산소에 전달이 되더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물로 환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전자는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산소에 전달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67번 수목에서 탄수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1번 공생하는 균근균에 제공된다. 그렇죠. 균근균은 수목을 위해서 물과 무기염을 대신 흡수해 주고요. 대신에 기주수목은 감사의 의미, 보상의 의미로 균근균에게 탄수화물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2번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이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호흡에 필요한 화합물이기는 하지만 지방이나 단백질 합성을 위한 예비 화합물로 쉽게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조금 바뀌어서 지방이나 단백질 합성을 위해 쓰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에 필요한 탄소 골격 같은 것을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탄수화물 기본적으로 호흡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죠. 그렇죠? 산화 대상 물질, 이 포도당이 주로 호흡 과정에서 다 사용이 되니까요. 자, 4번 겨울에 빙점을 다쳐 세포가 어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데 탄수화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중에서 어떤 친구가 바로 설탕이 축적돼서 빙점, 즉 어는 점을 낮춰서 겨울에 세포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우리 나무사 시험에서는 보통 설탕이라고도 쓰기는 쓰지만 자당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기도 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설탕이랑 자당이랑.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잣나무 종자의 저장 물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어떤 수종의 종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탄수화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얘들도 있고요. 지방이나 단백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가 지방, 단백질이 높은 경우만 따져보자고요. 잣나무하고 호두나무는 지방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대왕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수종 말고 다른 얘들 또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그냥 틀려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각종 많은 그 수종의 단백질, 지방, 그 탄수화물
비중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딱 요 정도만 알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잣나무 종자의 저장 물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누구였어요? 지방. 그죠? 그렇기 때문에 5 번이 옳지 않은 보기다. 고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 다당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전분은 주로 유세포의 전분 립으로 축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분의 특징이 뭡니까? 세포 간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 세포 안에서 여러 층의 전분 립을 형성해서 전분이 축적이 되게 되는데 이 전분 립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다? 바로 잎의 유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유세포에 전분립으로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셀룰로스는 포도당 분자들이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직선형입니다. 선형 중에서도 직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팩틴은 중엽층에서 세포들을 결합시키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세포들끼리 붙여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고요. 자, 4번 세포의 2차 벽에는 헤미셀룰로스가 셀룰로스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근데 1차 벽에서는 헤미셀룰로스가 더 많은 게 맞거든요. 근데 2차 벽은 셀룰로스 다음으로 많은 함량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벽에서 대략 한 41%에서 4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헤미셀룰로스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헤미셀룰로스가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잔뿌리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은 우리가 보통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긴 하거든요. 수목생리학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뮤실리지라고도 많이 불러요. 두 가지 같이 알아두세요. 점액질로 나올 수도 있고 뮤실리지라고 하는 요 영어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잔뿌리가 토양을 뚫고 들어갈 때 윤활제 역할을 수행하는 고런 그런 이런 끈적끈적한 액체 고런 액체라고 분비되는 물질이다. 고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8 번의 정답 4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69번 수목의 사부 수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 흔하게 발견되는 당류는 환원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비환원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반되는 탄수화물은. 왜 그러냐면 환원당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교를 가는데 인기쟁이야. 환원당은 인기쟁이야. 그래서 내가 복도를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만나는 애들마다 다 인사를 해. 만나서 인사하고 "야 뭐 이번 주말에 뭐 했어? 뭐 했니?" 막 이야기하고 시간이 소비가 되고, 그쵸? 뭔가 에너지도 좀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비환원당 요 친구는 약간 요즘 표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싸예요. 친구가 많이 없어. 그래서 복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 그냥 여기까지 쭉 가기만 하면 돼요. 약간 저 같은 스타일. 그래서 비환원당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탄수화물이 낭비되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환원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탄수화물은 약 2% 미만 함유되어 있다 하는데 그거 아니죠. 사부수액엔 당류가 무려 20% 정도나 함유되어 있는 매우 진한 용액에 해당을 합니다. 자, 3번 탄수화물과 무기이온이 주성분이고요. 아미노산까지도 발견이 돼요. 탄수화물 이외에도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과 같은 이런 원소들, 식물의 필수 원소들 같은 것들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4번 참나무과의 수목에는 자당, 이거 설탕이죠. 자당보다 라피노스 함량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참나무과를 보면 이 스크로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라피노즈도 있긴 한데 미량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 5번 장미과 마가목속 수목은 자당과 함께 소르비톨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미과 볼까요? 스크로즈 많아요. 근데 소르비톨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당과 함께 소르비톨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69번에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수목의 호르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1번 보니까 옥신은 줄기에서 격가지 발생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격가지라고 하면 수목이 있을 때 옆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우리가 격가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격가지가 발달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측아가 발달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옥신의 특성은 뭡니까? 정아가 생산한 옥신이
알가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둔화시키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화우세 현상을 나타내는 호르몬이 옥신이기 때문에 격가지 발생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2번 뿌리가 침수되면 에틸렌 생산이 억제가 되지 않죠. 그죠? 에틸렌도요, 우리 아브시스산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침수되면 뿌리에서 생산된 에틸렌이 물 때문에 뿌리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줄기로 이동해서 독성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에틸렌 생산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틸렌이 생산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아브시스산, 우리가 ABA라고 많이 부르죠. 아브시스산은 겨울눈의 휴면 타파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휴면을 유도합니다. 휴면을 깨는 얘가 아니고 휴면 타파가 아니고 오히려 휴면을 유도하는 얘죠. 어디서? 종자와 눈에서. 그죠? 그래서 휴면 타파 아닙니다. 휴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4번. 일장이 짧아지면 브라시노스테로이드가 잎에 형성되어 낙엽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낙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다만 낙과를 억제하는 기능은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지 않게 하거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은 있는데 낙엽을 조기 낙엽을 억제한다? 사실 그거는 관련 내용을 저는 찾아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낙엽과는 그냥 아예 관련은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암 상태에서 발하는 유식물에 시토키닌을 처리하면 엽록체가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암 상태, 이런 어둠 상태에서 발하는 유식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백화현상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색소가 발달하지 못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토키닌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효과의 엽록체 발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토키닌을 처리해주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하였던 얘도 엽록체가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색을 띠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설명은 옳은 보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71번 수목의 질산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질산환원이라고 하는 과정이 뭡니까? 질산태질소가 암모늄태질소로 환원되는 과정, 요걸 우리가 질산환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흡수된 질산태질소는 아미노산 합성 전에 암모늄태로 환원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상태로는 아미노산 합성에 활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 이 암모늄태 질소만이 환원적 아미노반응 그리고 아미노기 전달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합성 전에 암모늄태 질소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보기를 보면 질산 환원 효소가 나와요. 그죠? 나이트레이트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질산 환원 효소가 나오는데 어디에 위치합니까? 여기에 위치하죠. 여기. 나이트레이트 리덕테이즈, 나이트라이트, 요거 I랑 A 하나 차이거든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꽤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5번 보기에 나와 있는 요 나이트레이트 리덕테이즈는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 내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5번 맞는 설명, 1번, 5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잎에서 질산 환원은 광합성 속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다시 말하면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설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질산 환원이라는 거는요. 탄수화물이 먼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 질산 환원이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이 공급이 충분히 되어야 질산 환원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서로 반비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비례, 즉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광합성이 있어야지 질산 환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2번은 옳지 않은 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산성토양에서 자라는 진달래류는 질산 환원이 뿌리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나자식물, 진달래류, 프로테아과는 뿌리에서 질산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 맞고요. 4번 산성토양에서 자라는 소나무에는 소나무의 목부수에게는 질산태질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미 뿌리에서 질산 환원이 다 일어났었기 때문에 줄기 수액 내에는 질산태질소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목본 식물의 질소 함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낙엽수나 상록수 모두 계절적 변화가 관찰이 된다. 그렇죠. 봄에 감소를 하다가 생장이 정지되면 다시 증가를 하거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생장이 다 멈추고 난 가을과 겨울에 가장 높다. 이거는 낙엽수와 상록수 공통적으로 변화가 관찰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오래된 가지, 묵은 가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숲이 목부 여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질소 함량비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놨죠. 근데 유일하게 별 차이가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잎이에요. 잎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별로 질소 함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잎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에 나온 오래된 가지, 숲이, 목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소 함량은 줄어든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살아있는 조직보단 죽어있는 조직이 점차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줄기내 질소 함량의 계절적 변화는 사부보다 목부에서 더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목부보다 사부에서의 변화가 더 커요. 왜냐하면 질소의 주 이동 체계가 사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부에서 훨씬 더 그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 3번이었고요. 자, 4번 질소 함량은 낙엽 직전에 잎에서는 감소하고 가지에서는 증가하죠.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잎에 있는 질소가 가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질소를 회수하기 때문에. 질소는 귀한 자원이잖아요, 나무 입장에서. 그래서 아껴 쓰기 위해서 어차피 떨어질 잎에 있는 질소를 가져오는 거죠. 자, 5번 봄철 줄기 생장이 개시되면 목부 내의 질소 함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질소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봄에 새로운 잎과 가지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수목의 지방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1번 보기를 보니까 지방은 에너지 저장 수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수목의 월동 기간 중에 에너지 저장과 내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지질을 많이 저장하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 지방의 해당 작용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작용, 이 해당 과정은요.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엽록체는 특히나 광합성을 하는, 그죠? 광합성 조직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일단 문장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고 나머지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회 63번 문제에서 해설했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의 해설을 좀 알고 싶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회 시험 63번 해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4번 수목의 페놀 화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페놀 화합물 하면 떠올리셔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리그닌, 타닌, 플라보노이드. 자, 그래서 1번에 감나무 열매의 떫은 맛은 타닌 때문이 맞습니다. 이 타닌이 떫은 맛을 내서 초식 동물이 싫어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닌이고요. 2번 플라보노이드는 주로 액포, 그러니까 세포 안쪽에 있는 액포 내에 주로 존재를 한다. 맞는 설명. 자, 3번 페놀화합물은 토양에서 타감 작용을 해요. 어떻게 타감 작용을 하냐면 얘네들이 분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잘. 페놀화합물은 땅속에서 분해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서 다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타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4번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이 뭐냐면 플라보노이드 중에 한 종류예요. 플라보노이드가 종류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안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소플라본은요, 식물이 병원균에 의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균에 의해서 공격받은 부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파이토알렉신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토알렉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서 병원균하고 싸우는 그런 물질이에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병원균하고 싸우는 물질, 그걸 이제 파이토알렉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소플라본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무종의 공격을 받으면 리그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쵸? 수지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수지가 분비가 되는 건데 수지는 참고로 페놀 화합물이 아니죠. 이 친구는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5번 일단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5번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보기들이 좀 많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침수는 뿌리 호흡을 방해하여 광합성량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뿌리 호흡이 방해를 받으면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ABA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ABA는요, 뿌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에서 합성된 ABA가 목부를 통해 잎으로 운반이 된 후에 기공을 폐쇄시켜 버려요. 기공을 닫아 버립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얻고 산소를 방출하는 요 기체 교환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감소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니은 성숙잎이 어린 잎보다 단위 면적당 광합성량이 적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숙잎이 어린 잎보다 광합성을 더 많이 해요. 어린 잎의 광합성량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숙잎의 주 목적이 뭐예요? 광합성하는 거예요. 에너지 만드는 거야. 근데 어린 잎은요, 성장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잎은 일단 성숙잎까지 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성숙잎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주로 광합성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숙잎부터는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은 옳지 않은 복이다라는 거. 자, 디귿. 수목은 광도가 광보상점 이상이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보상점이 뭐죠, 여러분들? CO2를 방출하는 양과 CO2를 흡수하는 양이 같아지는 요 지점을 광보상점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CO2를 방출하는 게 예를 들어 지출이라고 합시다.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CO2를 흡수하는 게 수입, 내 월급이라고 쳐볼게요. 내가 버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많으면 이거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겠죠. 식물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최소한 내가 버는 돈하고 쓰는 돈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광보상점이라고 하는 곳인데 버는 돈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쓰는 돈이 더 많으면 뭐 살아갈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뭐 정상적으로 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광보상점 이상이 되어야,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야 정상적으로 수목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CO2를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도 나와 있네요. 광도는 광보상점 이상이 되어야만 식물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리을. 그늘에 적응한 나무는 광반에 신속하게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늘에 적응한 나무라고 하면 음수를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자, 광반은 뭐냐면 숲 틈 사이로 잠깐 들어오는 햇빛을 광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음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내가 쐴 수 있는 햇빛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햇빛이 왔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반응을 해서 광합성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늘에 적응한 나무는 광반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 자, 미음. 수목은 이른 아침에 수분 부족으로 인한 일중 침체 현상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중 침체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오전에 수목이 수분을 어느 정도 잃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수분 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중 침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수분을 어느 정도 잃은 후에 일중, 말 그대로 낮 12시 정도의 수분 부족 현상을 겪는 것이 뭐라고요? 일중 침체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중 침체 현상을 겪는다라는 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비읍. 상록수의 강합성량은 낙엽수보다 완만한 계절적 변화를 보이겠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상록성 수종들 같은 경우에는 잎이 사계절 내내 있잖아요. 물론 여름에 강합성을 훨씬 더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겨울철에도 잎이 달려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강합성을 좀 한단 말이에요. 날씨가 괜찮으면. 그래서 여름철에 좀 높다가 겨울철에 좀 낮아지고, 그렇죠? 요런 완만한 걸 보여주는데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름철에 높다가 가을에 잎이 떨어지면 뚝 떨어지겠죠, 강합성이. 그죠? 겨울철에 뚝. 그렇기 때문에 상록수의 강합성량은 낙엽수보다 완만한 계절적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 고르면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9회 수목생리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